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입니다. 26억이 20억으로 다시 19억으로. 이 지역 바닥은 어디일까?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아파트 임대사업자 허용, 모든 규제 다 푼다. 어제 발표가 됐죠.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급락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 지역별로 한번 파악을 하고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완화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매매가 변화율입니다. 월간 변화율이고요. KB 주택가격 지수를 참고로 했습니다. 전국이 다 파랗게 돼 있죠. 전국이 다 파란 가운데 서울이 월간으로 1.4%, 경기가 마이너스 1.8%, 대구가 마이너스 1.5%, 인천이 마이너스 2.54%. 하락폭이 엄청납니다. 전국이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율, 전세가율을 보면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53.9%, 세종이 45%, 그리고 경북이 80%, 전북이 76%. 그렇죠? 일단 얘기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전세가도 빠지고 있고 매매가도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매가가 더 빠져야 되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전세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보통 전세가율이 60에서 65% 됐을 때부터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투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보면 77%, 71%, 80%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데는 전세가율이 아주 높은 거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가 먼저 빠져서 지금 그런 거고요. 이제 여기도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같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전국 지역으로 보면요. 지금 매수 우위 지수,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게 될 때는 이 파란색이 많을 때, 매수를 많이 하게 될 때는 이 빨간색이 많을 텐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한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매수 우위 지수가 다 이렇게 파란 겁니다. 지수로 보면 전국 지수가 2021년에는 거의 100에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다 이렇게 파란 거죠.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냉각이 되다 보니까 어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그것도 뒷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보면 한 2019년부터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올랐죠. 집값이. 보면 노란 게 서울, 빨간 게 경기, 파란 게 인천인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보면은 빨간색 경기, 인천이 먼저 꺾였고 이제 서울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연소득 지금 평균이 한 5,700 정도. 이거는 이제 세 전인데요. 5,700 정도 되고 그거를 저희가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하면 서울은 지금 8.3억이기 때문에 14.5년이 걸리고 경기는 10.3년, 인천은 9.1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 내 소득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게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높았어요. 소득 대비 아파트 값이 이렇게 끝이 없이 지금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PIR이 좀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놔둬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에 경기 위축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완화책을 다주택자를 좀 끌어들이려고 어제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서울시 지금 선도 아파트 50 전국 매매가격 지수 서울시 시가총액 탑 20 서울시 매매가격 전부 다 보면 이 지금 선별로 다 틀린데요. 지금 보면 계속 올라가다가 드디어 22년 상반기부터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내년까지 가면은 좀 꺾이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갔을 텐데 지금 좀 정부가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좀 서두르고 있죠. 지금 거래량을 봐도 서울시 거래량으로 보면 이 거래량은 아파트랑 단독주택을 다 합친 겁니다. 보통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가 예년에 2020년도에 15,000건에서 25,000건 사이였죠. 그리고 2021년에도 보면 한 12,000건 인데 지금 2022년 빨간 선이죠. 빨간 선은 5,000건 지금 거의 미만이죠. 여기 5,000선이니까 아파트 거래량은 더 많이 줄어들었죠. 아파트 거래량은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났죠. 전국 미분양입니다. 이 중요한 게 지금 미분양인데요. 미분양 트렌드가 아주 무섭습니다. 전국 보면 보통 미분양이 한 8만 건까지 가면 이제 좀 위험해지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가 10만 건이죠. 지금 한 4만 건 정도 됩니다. 4만 8천. 지금 4만 8천. 10월 달까지 했을 때 보면 한 4만 건 정도 되고요. 근데 이 변화율이 무섭습니다. 파란색이 변화율인데 과거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 변화율이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격이 하락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분양률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한 4만 8천 건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8만 건까지 가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10만 건까지 가게 되면 8만에서 10만. 내년에 이 기울기만 봤을 때는 내년에 그렇게 근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미분양을 봐도 서울시도 지금 보면 지금 866건이지만 이 변화율이 무섭습니다. 작년에 54건이었는데 그렇죠? 변동률이 거의 1600%가 됩니다. 1000이죠. 이 변화율이 무섭다. 서울도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경기도, 인천 다 똑같습니다. 전형적인 부동산 폭락 시그널이죠. 이럴 때 좀 인구 변화를 보면요, 인구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여기 지금 변화율인데요. 변화율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0선이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래 인구를 좀 예측을 해보면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지금 계속 감소를 하죠. 좀 위험합니다. 2040년에 보면 5천만 정도로 가고 지금 저희가 5,163만인데 5천만 가고 2060년에는 정말 4천만 미만으로 갑니다.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생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생산 활동을 일으켜야 되는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참 걱정이 되죠. 경제도 걱정이 되고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 현황을 보면요. 서울시 가구 현황이 계속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위에 70대 이상이 늘어납니다. 10대 이상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20대 30대죠. 20대 30대 20대 30대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보면 70세 이상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는 급격하게 줄죠. 이게 지금 20대 30대인데요. 이렇게 듭니다. 불과 20년 후의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안 일어나고 노령화만 되면 과연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서울시를 지금 보면 동일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서울시 보면은 1인 가구 1인 가구는 지금 나이대별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1인 가구 70대, 60대 다 늘어납니다. 근데 2인 가구, 2인 가구까지도 늘어나요. 근데 3인 가구, 3인 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연령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1, 2인이 늘어나고 3인부터는 줄어든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11월 10일 날, 어제는 규제지역 해제는 없었지만 11월 10일 날 지금 나온 대책으로는 투기지역, 서울 지역만 남아 있고요. 투기 과열 지역도 서울 전 지역에 과천, 분당, 수정, 광명, 하남,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 전부 다고요. 그래서 이 지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1월달 되면 이것도 다 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 지역에 지금 좀 매물을 보면요, 매매는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전세랑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전월세로 다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금리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기 시작하고 저런 지금 다주택자 완화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할 그 타이밍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잠실 엘스를 보면 엘스가 27억까지 갔다가 지금 19억 3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23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16억 6천까지 거래가 됐죠. 이렇게 급전직하했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제 이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한번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골자는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다주택자의 힘을 빌어서 이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좀 경착륙하는 걸 연착륙하는 걸로 막겠다. 지금 이 방법인데요. 다주택,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여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그렇죠? 현행은 조정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은 취득세 8%, 조정지역 3주택은 12%인데 이것을 지금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3주택만 4%고 그리고 4주택이 6%, 조정지역 3주택 6%, 그리고 2주택까지는 1에서 3% 가격에 따라서 2주택까지는 이제 자유로워진 겁니다. 2주택까지는. 그리고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 얘기도 현재는 분양권을 1년 미만 팔면 70%, 1년 이상 60%인데 앞으로는 1년 미만에 팔면 45%, 1년 이상 폐지. 그러니까 급하게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주택 입주권도 1년 미만 70%, 1에서 2년에면 60% 양도세를 냈는데 이거를 1년 미만 45%, 1년 이상 없다, 폐지. 1년만 갖고 있다가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을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투자자들한테 이제 상승기에 딱 반전하는 터닝 포인트에 이런 걸 사두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규제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은 30% 대출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큰 이슈상이었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시행, 재건축을 빨리빨리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락기 때 빨리빨리 재건축을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규제를 완화해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 탄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하는 게 큰 글자고요. 그리고 다시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20년도 등록 임대사업 홍보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20년도 대축 축소된 등록 임대 유형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겠다. 이제 아파트도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개선은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저희가 말하는 33평 이하입니다. 될 수 있고, 세제 인센티브 제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 육성한다. 지방세, 신규 아파트 매입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제곱미터 이하는 85에서 100%, 65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취득세 감면, 그럼 60제곱미터 이하 이걸 하면 거의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 부분에서도 기, 폐지 세대 혜택 중에서 일부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원복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매입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 복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하겠다. 그래서 10년일 때는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이었는데 15년일 때는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까지 고가 주택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에 LTV 상환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 추진하겠다.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죠. 등록 임대 사업자는 너무 급락하니까 지금 이렇게 다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매입 임대 사업자는 사업자 난리에 따른 투기 수요 확산 방지를 위해서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등록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을 때 2주택까지는 거의 취득세도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고 그리고 종부세도 중과세가 없고 하기 때문에
두 채까지는 그냥 사시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빼고 나머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려면 두 채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요거는 지금 어떻게 법안이 이루어질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법안이 통과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내 위치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맺은 말입니다. 아내가 있어 늘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를 갑자기 잃은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린 종교적인 색채의 그림은 특히 인물 묘사에서 경건함과 숭고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지였습니다. 그가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와 유럽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야경이란 그림에서 당시 자신의 어두운 인생과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추구하는 의지와 희망도 묘사했습니다. 렘브란트는 원래 대학에서 일반 학문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학 직전 평소 자신의 관심 분야였던 미술로 진로를 바꿨고 뛰어난 실력으로 작품을 팔아 큰 돈을 벌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한참 돈을 벌던 시기의 작품에서 멈췄다면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견줄 만한 화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진정 위대한 화가로 만든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렘브란트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많은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전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영향을 받은 회화나 자신의 내면을 교묘하게 표현한 자화상 등을 주로 그리게 되었는데 이전에 화려했던 그의 그림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림의 놀라운 작품성을 알아본 한 청년이 렘브란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놀라운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렘브란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붓을 잡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전국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여러 가지 완화 대책도 나오고 금리가 지금 비록 높지만 앞으로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도 조정될 그런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렘브란트가 지금 붓을 잡은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분석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